세상을 움직이는 경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세계로 확 넓혀드릴 월드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먼저 IS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종환 교수님도 여기에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이분 이야기 한 번쯤은 꼭 하는 것 같아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찍어보시면? 그분 그분이죠. 미국의 그분. 네. 트럼프 한 분은 물러나셨지만 어쨌든 트럼프 이야기를 꼭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지금 본인이 대통령으로 재선이 되면 자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로 끝내도록 하겠다. 24시간 안에 끝내겠다. 이거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아젠다를 이제 형성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단순히 나오기보다는 결국 이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싶은 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선거 전략으로 이제 하겠죠. 그러니까 많은 이제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굳이 왜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 바뀐 기조죠. 왜 굳이 우리 그 남의 나라 가서 우리가 그렇죠. 피를 흘려야 되고 남의 나라에 우리가 이제 돈을 쏟아부어야 되냐라는 어떤 그런 감정들을 건드렸죠. 그 전만 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세계 경찰이다라고 자부를 했었던 면들이 있습니다만 일부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그러니까 표심을 결국 저는 얻기 위한 하나의 큰 전략이다. 결국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라기보다는 내가 할 수 전쟁 같은 데다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운데 쓰잘데기 없는 돈을 안 쏟아붓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이제 적절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뒤에 대응들을 보게 된다라면 러시아는 가만히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먼저 여기에 화답하는 대답을 좀 하고 있죠. 우리가 먼저 손을 잡겠다라고 본다면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오히려 쫓기는 쪽은 우크라이나 쪽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이익단체들이 각각 목소리를 크게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의 일환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일종의 프레임 그렇죠. 정도. 알겠습니다. 지금 JD 벤스 러닝메이트잖아요. 이분 뭐 리틀 트럼프라는 이야기까지 받고 있는데 이분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절대 반대 입장 계속 밝히고 있죠. 예, 이게 좀 뭐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도 약간 외교적인 입장, 저는 물론 경제학자이긴 하지만 요새 경제 안보 시스템이 약간씩 보고 있는데 안 볼 수가 없어요. 요즘에. 예, 다 거기에서 좀 보고 있는데 약간씩은 다릅니다. 트럼프는 자유주의적 패권주의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패권을 우선시하면서 힘을 위한 어떤 정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외교 정책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중 문제 역시 러시아를 연합해서 다 감싸자라는 전략이 굉장히 그래서 이제 푸틴과 친하게 지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대중 문제 해결을 위해서 러시아까지 합쳐들여서 우리는 중국을 이기는 게 목적이고 중국만 잡을 수 있으면 러시아와도 손을 잡겠다. 사실 러시아와 미국은 너무 격차가 많이 나 있고 사실 그렇죠. G2 간의 경쟁은 어떻게 보자면 중국과 미국의 경쟁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다 포함해서 하는 외교 정책을 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자유주의적 패권주의가 다 모아서 중국을 이기자라는 그런 견해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아까 러시아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벤스 뭐 아무래도 정치 경력이 짧아서 좀 사실 의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이제 고립주의자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고립주의자라는 건 결국은 다른 나라 신경 우리 패권이든 아니든 우리 내채 신경 쓰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개입을 안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부정적이겠죠. 뭐 사실 트럼프나 뭐 벤스나 결과적으로 똑같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벤스 역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나는 개입 안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절대 반대하는 외교적인 라인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 기축 통화도 포기하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마침 또 저희 YTN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회견을 지금 생중계하고 있네요. 저도 보니까 좀 관심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와 가까이 지내겠다, 뭐 친러 인사다 이런 이야기까지 많이 평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뭐 경제 제재 이런 것들 많이 해제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 나오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지금 현재 그러면 러시아가 어떤 경제 제재를 받고 있냐라는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겠죠. 현재 지금 받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무역에 있어서 달러 결제망에서 퇴출됐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러시아는 우리가 이제 루블화로 해라라고 해서 중국과는 루블화로 이제 주고받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유하고 천연가스에 대해서 러시아산을 쓰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유 부분도 일부 조금 뭐 중국과 인도가 좀 가져가고
가져가고 있고 천연가스는 뭐 유럽이 안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일정 부분 네.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느슨한 고리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파이프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파이프 연결돼 유럽으로. 만약 이거를 좀 끊게 된다라면 뭐 유럽이 당장 겨울에 되니까 실제로 유럽 쪽으로 가는 그 PMG는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던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초반에 우리가 이제 이 노이즈들이 몇 가지 좀 생기긴 했었습니다만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막았다 안 막았다 이제 하는 건데 막았다라기보다는 이제 보수공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 이제 이슈화 됐었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자산의 해외 자산에 대한 동결 이런 것들이 현재 좀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기업들의 철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좀 기대되는 건 물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돼야 되겠죠. 지금 이제 또 민주당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은 거니까 어차피 그러게, 둘 중에 우리가 한 또 사람 찍어야 앞서고 된다라면 있었네. 예. 둘 중에 한 사람 찍어야 된다라면 뭐 누군가를 찍어야 된다라면 또 트럼프가 네. 아닐 경우도 있으니까 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 우리가 이제 군사적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좀 풀어줄 것이다. 복구라든지 예. 이런 쪽. 그다음에 만약에 진짜 하루 만에 종전이 된다라면 또 우크라이나 재건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볼 때 조금 우리가 지금 뭐 인프라 쪽에 대해서는 제재가 좀 풀리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4시간 안에 정말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면 노벨 평화상감일 것 같은데 굉장한 변화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소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사실 해리스 후보 거의 후보가 될 것 같은데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전에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이런 경제 제재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 천연가스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이제 독일이라든지 뭐 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통해서 난방을 하죠. 난방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겨울에 그럼요. 날씨가 추워지는데 난방을 못 하게 되면은 이거는 거의 이제 대란급으로 그러니까 모든 시민 사회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오히려 전쟁을 지속할 수 없는 기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거 그렇지. 러시아를 막아서 전쟁이 났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왜 해? 나토 국가들이 이걸 왜 서포트해야 되냐 이런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천연가스를 수입을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실 뭐 수치상으로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러시아가 이제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은 천연자원 강국인데 그 뭐 한 1,000조 가량 수출했다 전쟁 이후에 하고 네. 왜냐하면 그 가격 역시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하. 수익 자체로만 따지면 전쟁 이전보다 더 많은 것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오히려 성장했더라고요. 그래서. 경제 성장. 뭐냐 그 사실 러시아의 경제라는 게 딴 건 없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나 경제 구조 똑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많은데 러시아 농업이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자원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석유 팔고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고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사우디하고 러시아하고 오펙 3 플러스 이런 데서 자꾸 원유 가격 올리자, 천연가스 가격 올리자라고 예. 쿼터 같은 것들을 제한하는 것들이 다 이유가 있는 이런 제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인도나 중국 같은 데서는 어떻게 싸게 파니까, 그러니까 원유 같은 것들 수입 수출 금지를 해버리니까 싸게 파니까 많이 사는 거고, 예. 아까 EU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게 다 그거를 난방 시스템 다 바꿔야 되는데 네. 그걸 천연가스가 없어지면은 당장 이제 문제가 발생. 물론 이제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서 선박으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PNG로 안 하고 LNG로 가져오면 안 돼요? LNG를 가져 선박으로 하긴 합니다. 선박은 근데 좀 수출 제재에서 벗어나 있어가지고 러시아에서 만든 선박에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에서 액화로 네. 그 농축해 갖고 오는 것들은 또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규제에 빠져 있는 거라고 알고 있어서 뭐 우리 선박은 또 될 수가 있는 이런 구조들이라 수입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근데 LNG로 들어오면은 탱크를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 그렇죠. LNG 탱크를 세워야 되는데 탱크 세우는 것들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또 굉장히 통과 오래 시간. 왜냐하면 이 그 도크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그 안에서 인프라를 또 깔고 그 흔히 말하는 송배관을 또 연결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큰 인프라 투자고 누가 이것을 쓸 것이냐.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또 이게 빈 공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투자할 수 없는 이런 자산이라서 쉽지는 않다라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LNG는 천연가스를 액화해가지고 옮기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PNG는 파이프로 연결해서 바로 받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PNG가 더 싸요. 그래서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PNG로 많이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 얘기로 가보죠. 다음 얘기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죠.
근데 미국 같은 데에도 이 원유랑 관련된 러시아 제재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느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네. 복합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만약에 러시아산 원유가 전 세계에서 공급이 딱 끊긴다라고 본다라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중요한 공급처 하나가 사라지게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죠. 유가가 그러면 오르겠죠. 유가가 당연히 오르겠죠. 유가가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더군다나 러시아산 원유가 그 원유가 지금 중국, 인도 이런 데로 들어가는데 예.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못 쓰게 된다? 그러면 중동에 있는 원유가 다 중국이나 인도로 빨려 들어가겠죠. 예. 그러면 당장 일단 미국 사람들이 가장 민감한 가솔린 가격, 이제 차에 넣는 기름 가격이 네네. 폭등을 해버리겠죠. 결국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도 이러한 사태가 났을 때 이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전략 비축률을 풀었잖아요. 맞아요. 역대 어떤 대통령도 이렇게 전략 비축률을 오랫동안 푸른 대통령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가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굉장히 많이 노력했다. 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때 저도 기억나는 게 우리가 2천 얼마에 제가 기름을 넣었는데 휘발유 넣는 그런 기름으로 기억을 봤는데 미국은 그때 2달러가 5달러 됐다가 바로 3달러 떨어졌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리터당 기준으로 보면 그게 결국 이제 올리면 네. 이 러시아를 완전히 잡으면 미국이 곤란하고 그다음에 또 러시아 원유를 완전히 잡으면 중국에 있어서의 생필품 가격이 폭등해버리면 또 다른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을 못한다라는 부분들이고 천연가스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천연가스가 대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알제리가 네네. 있습니다. 아하. 알제리가 네. 그 아프리카 북부에 네네네. 알제리가 천연가스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다음에 우리도 이제 석유는 베네수엘라가 있고, 근데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이 미국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예요. 알제리랑 베네수엘라가. 그래서 뭐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를 좀 풀어주려고 했는데 여전히 베네수엘라는 안 풀어줬고, 그때 알제리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알제리랑 연결해 버리면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파이프라인 조금 네네네. 일부만 되는데 그 부분도 안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과연 러시아를 완전히 때려잡겠냐라는 것들보다는 나름대로의 정치공학적이 네. 폈겠다. 진짜 이것만 풀면 되는데 네. 걔네들을 그 독재 정권은 풀어주지 않겠다라고 아하. 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딱 극단적으로 간 정치 환경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치 공학적인 문제가 많이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여기엔 결국엔 대선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대선이 가장 네. 중요하고 인플레이션 이슈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러스트벨트에 이제 네. 보통 이제 광고는 아니고 TV 인터뷰 같은 것들을 보면은 러스트벨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주머니에 아무것도 돈이 없다면서 이렇게 꺼내죠. 내가 왜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물어보면은 그렇게까지 사람을 이걸 보면 비하하지? 돼야 되지 않느냐. 아이고 이게 그만큼 임금이 그렇죠. 올라가는 거에 네. 비해서 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갔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뭐 물건 소비를 그만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경제가 특히나 러스트벨트 네. 같은 경제 어렵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미국 그 정치는 40대 40은 결정돼 있다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고 나머지 그렇죠. 중도가 제일 중요하죠. 예, 중도 네. 그 몇몇 스윙 스테이트들이 중요한데 이쪽에서 지금 소득은 별로 안 올라가는데 물가가 많이 상승해 버리면은 표를 잡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예. 정치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그리고 유럽 쪽 이야기 살짝 해봤고요. 저희가 여기는 별로 안 가본 것 같아요. 동남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방글라데시 쪽에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사망자가 170명이 넘었다네요. 왜 이런 겁니까? 좀 안타까운 일이 좀 네. 벌어졌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하면 문제는 경제다라고 좀 봐야 될 또 것 경제. 같아요. 예. 이제 우리가 방글라데시라는 쪽에 있어서 우리가 좀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굉장히 방글라데시도 역사가 깊은 나라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과거에 이제 독립운동도 했었던 그러고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 안 할 때는 태국밖에 없죠. 태국만 유일하게 거기는- 식민지가 아니었으니까. 거기는 그 괴뢰 정부처럼 하지 네, 않았던가요? 어쨌든 그렇게 너무 본격적인 식민지는 아니었으니까 태국을 제외하고는 다 이제 우리가 식민지 경험을 했고 거기서 이제 독립 그렇게 했는데 정부가 이제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독립 유공자들에게 공무원 자리를 30% 할당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방글라데시가 연간 공무원을 몇 명 뽑냐면 3,000명 뽑습니다. 그럼 1,000명을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세다. 그러면 2,000명 자리를 갖고 보통 3,000명 뽑을 때 40만 명이 모인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데 어떻게 보면 공정경제, 그러니까 이제 40만 명이 3,000명 뽑는 것은 뭐 나름대로 공정한 방법이다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40만 명이 2,000명을 뽑고 독립유공자라는 것 때문에 여기서 1,000명을 하게 된다라면 이건 좀 과도한 특혜가 아니겠느냐. 우리도 물론 이제 독립유공자분들에게 나름대로 우리가 혜택을 좀 주는 면들이 있긴 그렇죠, 하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이렇게
이렇게 공정한 기회를 해치는 정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문제다. 그만큼 경제 지금 이제 어떤 대의적인 명분보다는 내가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경제에 있어서 내가 지금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것도 좀 불거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80년 2000년대인가요? 중동 자유화범 하면서 독재 정권을 이제 물리치겠다라고 나섰던 기억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도 이제 과거에는 억압된 상태를 살고 있었던 걸 몰랐다가 이제 딱 그 현타가 왔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그게 성공했냐 아니냐 이제 별개의 문제라 치더라도 결국 이런 데서도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나한테 기회를 똑같이 안 주느냐에 대한 이런 것들이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분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요즘 같은 세대에는 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 거는 방글라데시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그런 것도 원인이 된다고 봐야겠죠. 사실 이제 여러분들 예. 태그에 보면은 방글라데시 산 굉장히 많습니다. 방글라데시 산 굉장히 많은데 그런 그말 어떤 이야기하면 섬유 산업 이런 게 발전이 거기만 돼. 그 나머지 제조 산업이 없으니까 섬유 이쪽만 지나치게 발전이 돼 있고요. 그러면 어떤 이슈들이 있냐면 섬유 산업에서 뽑는 직종들은 보통 여직원들이죠. 원래 임금도 싸고 훨씬 이게 업무 프로세스 효율적이고 손재주가 좋고 남성들보다 훨씬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그게 저희도 이제 예전에 1970년대 여공분들이 이렇게 섬유 공장에 일하는 이런 것들이 가발 공장, 섬유 공장 이런 게 훨씬 저희 PD님이 지금 남자들은 못한다는 식으로 저희를 보면서 이제 손재주면이 있어서 그건 좀 그게 그런 것들은 그 아무래도 약간의 차이들이 있다라고 손도 좀 크고요 남자들이 이게 좀 세밀한 작업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이쪽이 하는데 여성들의 근로가 많고 남성들이 일자리에 거의 없는 상황이니까 청년 실업률 같은 것들이 거의 40% 이상 나온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 그럼 뭐 그 이외에 제조업에서 수용을 해주거나 서비스 산업에서 뭘 해줘야 되는데 나머지 제조업하고 서비스 산업도 발전이 된 게 없어요. 발전이 된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 수준 자체가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또 요새 그 공장 이전하시려는 분들이 방글라데시로 가는 분들이 많은 게 왜냐하면 이렇게 남성 근로자들 많고 워낙 인구가 1억 7천만이 많은 데다가 여성 근로자에 좀 집중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임금이 싸다. 임금이 싼 국가로 알려져 있고 임금 싼데도 지금 자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자리에 비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제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라서 많이 옮기려고 하는 것 같고요. 결국은 특히나 최근 높은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물건을 하나만 만든다는 건 나머지 다 수입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수입할 때 뭐가 생깁니다. 적자가 또 많이 생기죠. 그렇죠. 무역 적자가 많이 생기니까 이런 인플레이션, 무역 적자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겹치면서 이쪽에 지금 파업이 일어나고 있다. 파업이 아닌 혹시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문제는 항상 경제가 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동남아까지 갔다 왔고요. 일단은 저희가 다른 이야기에 가기에 앞서서 항상 하는 선물과 함께하는 퀴즈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제 뉴스 속에 한 대목 준비를 했고요. 땡땡에 들어갈 단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두 분이 퀴즈 힌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한 파일부터 듣고 오시죠. 스페인에서 과잉 관광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관광객을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광객 급증으로 주요 관광지에서 월세를 비롯한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환경이 오염되는 등의 악영향이 나타나면서 주민들의 항의 시위가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바르셀로나는 최근 관광객을 상대로 한 단기 아파트 임대를 금지하고 크루즈 승객에게 몰리는 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거 스페인만의 문제가 아니죠. 2부에서 또 두 분과 함께 자세히 다뤄볼 이슈이기도 한데요. 먼저 교수님 힌트 하나 주신다면? 제가 싫어하는 건데 관광 산업이 있고요. 뭘 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7월 달에 또 뭘 내야 되고 5월 달에도 뭘 내야 되고 죽을 때까지 따라 붙는다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나라에서 열심히 걷어가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내야 되기는 좋아하진 않습니다. 누구도 좋아하지 않지만은 누구도 내지 않을 수는 없다. 소장님도 한 말씀. 원래 세금이라는 게 조세 저항이 있죠. 세금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세금을 내고 싶은데 저는 두 가지 세금은 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세금은 우리가 이제 그 횡재세 논란이 나왔잖아요. 횡재세라는 게 뭐죠? 가만히 있는데 외부적인 변수에 따라서 나의 소득이 늘어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상 이유는 보장해 주는데 추가적으로 가만히 있는데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내일 사람은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야 됩니다.
가야 돼서 내는 건데 저는 내고 싶습니다. 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물론 이제 세금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이게 내고 싶기도 하다. 내고 싶기도 하다. 정답이 참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퀴즈에 보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관광세, 2번은 방귀세. 1번은 관광세, 2번은 방귀세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에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선물 소개도 두 분께서 해주도록 하겠어요. 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독서와 무제한 친해질이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의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에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허벌라이프 뉴트리션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 네, 이번에 교수님.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첨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그리고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 네, 어렵습니다. 이렇게 예, 많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청심단 3000이 참 읽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샵 0945, 우물정의 0945로 퀴즈 정답 많이 보내주시고요. 궁금한 점도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 전문가들 모시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도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 IS 경제연구소 차영조 소장님과 계속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도 다시 한번 하고요. 어서 오세요. 예, 스페인 전역에서 최근에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앞서도 저희가 퀴즈로 좀 전해드렸는데 이게 관광객 문제라고 하죠? 관광객들이 너무 오니까 너무 이제 많다. 그 현지에 계신 분들이 고통을 받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네. 수준이냐라고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우리 삼청동 한옥마을 사시는 분들 맞아요. 입장에서 보면 집 안에서 대화가 안 된답니다. 밖에서 이제 그 사진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집에서 대화가 안 된 정도로 굉장히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여러분들 휴가철에 이제 서울 근교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차 엄청 막히죠. 네. 그러니까 내가 내 집을 들어 구리 맞아, 같은 데 사시는 불편하지. 분들이면 내가 내 집 가야 되는데 강원도 가는 차 때문에 내가 집을 못 간다라는 거죠. 이런 불편함들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내가 그걸 알고 거기에 들어갔다라고 좀 애둘러 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갑자기 코로나 이후에 관광객들이 폭발하면서 아하.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현지에 계신 분들이 그러면 이 관광으로 인해서 내가 뭐 다른 게 뭐가 늘어나는 게 있으면 뭐 그래도 뭐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내 주머니에 나오는 건 없고 온통 쓰레기는 널려 있고 내 환경 생활이라는 주차도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힘들어지니까 이게 이제 폭발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통영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통영에도 그 벽화 이쁘게 그려놓은 네. 그쪽 마을 있잖아요. 네. 동피랑인가? 그쪽도 여기 사람들 사는 데다 조용히 좀 하시라 이렇게 다 안내문이 붙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이런 것들을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부르는 것 같던데, 이런 상황이 뭐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지금? 사실 이제 오버 투어리즘이 가속화되는 이제 인프라가 좀 조성이 됐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우버 이런 거 없었죠. 우버 그렇죠. 이런 거 없으니까 예전에 다른 날 관광지 가려 그러면 차를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맞아요. 대중교통 불편했어요. 부르기가 맞아요. 어려웠는데 이제 우버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쉽게 그냥 뭐 쉬는 날도 우버는 계속 하니까 원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게 가는 이런 그런 인프라가 맞아요. 일단 구성이 됐고요. 예전에는 여행 가려면 지도 같은 거 들고 다녔는데 요즘 스마트폰 이게 손 안에서 다 그렇죠. 알려주기도 네, 다 하고. 알려주죠. 네. 예, 그다음에 에어비앤비 같은 것도 진짜 큰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호텔로 지은 건물들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지은 건물들을 임대용으로 바꾸기 때문에 네. 실제로 살 사람들이 못 삽니다. 그럼 그 흔히 말하면 그 에어비앤비 같은 흔히 말하면 공유형 숙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네. 주거가 그러니까 주거를 뺏는 그러니까 호텔로 지어진 것이 호텔로 쓰는 것은 사실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데, 이미 기존에 집으로 되어 있던 것들 아파트들이 임대로 나가게 되면은, 그리고 임대가 공유형 임대로, 그러니까 자기 주거형이 아니라 공유형 임대로 나가게 되면은 주택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또 하나 있고요. 또 이제 관광객들이 오면 어떤 문제냐? 많이 쓰죠. 사실 많이 쓴다는 얘기는 네. 물가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돈이 풀리니까. 삼박자 예전보다 이런 경향들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관광에 있어서도 또 집중이 더 많이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특정 도시에 대해서 엄청 몰아가고 있다는 게 그런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고 네. 에어비앤비 숙소가 늘어나면 늘어나서 사람들이 더 가기 좋아하고 이런데 그러면 사실 주민들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뭐 스페인 인구 4,700만 명 정도 되는데 관광객이 8천만 명 넘게 왔다고 그래요 작년에. 그다음에 스페인 GDP에 스페인 예. 3대 산업 중에 하나가 마지막 3위긴 하지만 관광업입니다. 맞아요. 예, 예. 관광업이고 그만큼 이제 관광산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피해도 많아지고 있고 사람들이 더 가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 그리고 스페인들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탈리아나 프랑스보다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몰리는 이런 네. 경향들도 있어가지고 아하, 그런 문제까지. 굉장히 이제 오버 투어리즘의 문제들이 좀 심각해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공유 경제가 참 많이 변질되고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이게 뭐 정부나 시청에서는 대응하는 게 없습니까? 나름대로 이제 대응 방식이라는 게 뭐 특별히 이것을 오는 관광객들을 막을 수는 없죠. 또 더군다나 그렇죠. 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페인 입장에서 보면 관광객이 3인데 이 중요한 이 수입원을 막을 수 없고 또 거기에 또 종사하시는 분들도 네. 어마어마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몇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 이제 숙박세를 이제 받는데 숙박에 대해서 세금을 받는데 이것을 2.7유로에서 3.25유로로 올린다라는 네. 것들. 그다음에 이제 앞서 얘기한 에어비앤비처럼 단기 임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좀 규제하겠다라는 것들이고 여러 가지 뭐 유람선 축소라든지 뭐 이런 네네네.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뭐 이것은 그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을 가능성은 있긴 하겠지만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이 늘어나는 거지만 관광이라는 게 내가 평생에 뭐 맨날 가는 사람은 뭐 극소수고 네, 그렇죠. 뭐 네. 어쩌다 한번 걸어서 가는 건데 조금 불편함을 좀 느끼는 것뿐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렵다. 아하. 저도 피해자긴 피해자입니다. 제가 있는 오피스텔이 굉장히 이제 사무실 예. 사무용 오피스텔이고 굉장히 조용한 오피스텔이었는데 그게 최근에 임대가 안 되다 보니까 에어비앤비에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애들 복도에 뛰는 소리 네, 네. 외국어로 확 갔다가 그런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층하고 저희 위층이 아마 그렇게 된 네. 것 같은데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잘해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쓰셔야 되니까 예, 예. 네, 잘해주시도록 하고요. 이렇게 세금으로 어느 정도 대응을 하려는 나라들 최근에 뭐 일본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스 같은 데도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다른 방법은 뭐 없을까요? 사실 이 관광객들을 막는 방법 자체는 뭐 불가능하죠. 네. 사실 이제 뭐 관광객 쿼타를 정해서 뭐 못 들어가겠다라고 네, 네.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관광산업 그리고 이제 모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 중심지 이외에는 또 굉장히 산업들이 소외가 되고 인구 고령화의 문제들이 이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하긴 하지만 뭐전 세계적인 전 문제죠. 세계적인 문제이기 네.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또 관광산업을 육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줄어들고 있고 그것을 가장 빨리 쉽게 그리고 지역적 자원을 활용하면서 타개할 수 있는 기업들이 관광산업이기 때문에 주민의 이해관계 그러니까 주민들도 이제 오래 살았던 분들의 이해관계랑 청년층들의 이해관계는 또 다르고 청년층들이 서비스업에서 그럼요. 일하고 돈을 많이 네. 벌고 이런 거기 때문에 또 이해관계 상충 같은 이슈들이 있으면서 사실 관광객들 그러니까 모든 주민이 다 싫어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뭐 고령층 분들은 싫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도 사람 만들어지고 예. 그런 파티도 하고 약간 뭐 훨씬 이제 인프라 같은 거 좋아지면서 이게 달라지는 환경들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제 생각에 없고 특히나 이제 인구 고령화 이런 문제들이 겹치면서 관광 산업 이슈가 굉장히 나오고 있다. 관광 개발을 더 해야 네. 된다.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지방자치 정부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근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외국의 일단 사례이기는 한데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관광세 도입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어딥니까? 제주도죠. 제주도? 제주도 네. 같은 경우 이제 관광세에서 환경 보전에 대한 부분들 거기다가 이제 대한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조금 약간 뭐 오버해서 우리가 한다라고 볼 수 있는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좀 네. 이제 오버 투어리즘에 대한 문제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예. 내국인들이 워낙 많이 몰려가다 보니까 뭐 제주도 그때 렌트가 그 차량 렌트하기도 어려웠다 뭐 이런 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한때였었고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우리가 그때 그 관광세를 도입하겠다라는 것들이 지금 이제 수년된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광지 나름대로 입장은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서로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른데 네. 저는 이걸 좀 다르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금을 걷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해요. 근데 이 세금을 어디다 이제 투자하느냐라는 건데 아하. 결국 인프라로 확충한다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활 보조금을 좀 준다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결국 거둔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의 방법인데 지금은 걷는 데만 이제 주력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안들이 좀 마련되고 나면 솔직히 뭐 정말 저 같은 경우도 파리를 안 가봤습니다만 네. 파리 가면은 당연히 가야 될 몇 군데 명소들이 있죠. 거기를 막는다고 해서 제가 안 가겠습니까? 가죠. 가야죠. 네. 돈을 진짜 뭐 억수금을 준다라고 해도 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효율적인 인프라를 구성해야 되는 것들도 좀 단기적이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일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봤는데 파리 별로 별거 없습니다. 근데 일단 가시면 저도 후회해야죠. 상의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치. 가보고 나서 실망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 말씀하신 대로 관광세를 걷어서 그걸 어떻게 쓸 것인가가 중요하다. 어떻게 쓰는 게 중요할까요?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제 이 지역적 그 자산에 대한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 예. 관광지란 것들이 지역 자산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지역 자산이고 지역 자산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해주면서 근데 이제 이 주거비 같은 건 사실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사실은 사람이 예. 뭐 그러니까 대도시로 커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데 도시 자체의 어떤 생동력을 늘리고 인프라를 늘리고 편의성 확장시키고 보조금 같은 거 주면서 기존의 주민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역량도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그 중심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이 가진 어떤 관광 특성 그것을 지속적으로 가꿀 수 있게 흔히 말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이 될 수 있게끔 계속 유도도 해주고 R&D도 해주고 도와주고 미래에도 그러니까 또 제일 문제가 되는 관광지가 한 번 했다가 네. 이제 무너지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한번 우리나라 관광지 특히 그런 경우들 많은데 한번 몰려갔다 다음에 무너지면은 이 돈 벌던 사람들이 굉장히 네. 어려워지는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것들이 아마 지속 가능한 관광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유럽, 동남아에다가 제주도까지 갔다 왔습니다. 비행 시간으로 따지면 한 50시간 정도 될 것 같네요. 멀미납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 IS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월드 이코노미 진행했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